역시 조충기 건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2부에서 건축 허가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건축 허가 도면 이후에 또 실시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그 설계 도면, 건축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 그 실시설계 도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주시죠. 예, 보통 건축주들이 허가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필요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면은 시공을 위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시공을 위한 도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공을 위한 도면이라는 딴 게 아니라 이것이 시공하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도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림이 아니고 예. 근거에 의거한 네. 견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면. 예, 그래 되면 막연하게 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몇 번 돌, 벽돌 그리면 어느 회사에 몇 번 돌, 뭐 이렇게 타일도 어디 회사에 몇 번 타일, 이렇게 해야만이 몇 장, 그래야만이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돈이 계산되어서 건축주로 하여금 돌발 변수가 없는 안전한 시공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보통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 지어본 사람을 찾아가거나 실제 그 집 주인을 또 찾아가거나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찾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정말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시공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직하면 집주업은 찾아가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시공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공자의 본능은 자기의 기술을 축적을 해서 이윤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축주들이 시공자에 관한 신뢰가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찾아가면 집 지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건축주로서의 노하우를 배우는 길이기도 하죠. 근데 건축주를 그럼 어떻게 선정하는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주들이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해서 시공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이 되든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신뢰있는 회사들을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개, 많게는 한 6, 7개한테 입찰 형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제한받는 그런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좋은 건축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 도면의 양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설계 도면의 양이 많은 걸 가지고 시공자들에게 입찰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각각의 견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견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도면, 우리 조충기 건축사님이 그린 도면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두껍죠. 엄청난 도면의 양을 이제 그리시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낸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공자 입장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시공자들이 이걸 가지고 견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건축주가 시공자들에게 지불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 2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견적 비용이라는 것이 한 10억짜리를 예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견적하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 것 같지만 10억짜리 공사를 견적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그 돈을 아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시공자도 똑같습니다. 시공자도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사 견적을 안 해보고 그냥 일방적인 상식으로 접근한다 이러면 그것도 무책임한 것이죠.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시공자는 무슨 능력이냐면 똑같은 건물의 퀄리티를 놓고 작은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남이 10억 공사를 제출할 때 나는 9억을 넣어도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시공자의 능력이고요. 설계자의 능력은 뭐냐면 같은 비용으로 좋은 환경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것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견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럼 10억이라고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요. 10억 중에 만약 3개 회사를 선정을 해서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맡기면 1,500만 원의 견적비가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나머지 2업체에 지불한 1,000만 원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업체 선정한 업체에서 이 1,000만 원을 넘는 그런 이윤을 건축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견적은 건축주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 견적을 시공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면을 완전히 하게 되게 되면 이 도면에 관한 게 내가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에 관한 걸 추측이 건축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돈은 10억 갖고 있는데 12억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건축주 스스로가 견적해봐야 됩니다. 네. 하게 되면 12억이 나오면 도면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겠죠. 네, 8억이 나오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시공사 입찰하는 분한테 자료를 주죠. 주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재료를 싸게 살 수 있다. 나는 인건비를 싸게 할 수 있다. 나는 노하우가 많아서 다른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이게 노하우를 가지고 견적을 내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건축주, 예비 건축주께서 좀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3번의 지출이 아니고 네. 한 번의 지출로 건축주가 직접 지출해서 자기가 그 견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들이 시공비를 자기들이 제출을 할 때 건축주가 이제 판단해서 선정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이해되시죠? 예. 건축주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그 좋은 건축주가 되려면은 좋은 건축사만 저희가 이렇게 채택을 하면 시공은 알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공까지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됩니까? 그래서 네. 건축사는 업이 설계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주변에 보면 가장 우려된 게 뭐냐면 건축주들이 워낙 이제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삼촌 또는 뭐 친척의 누구의 감독을 갖다 놓게 되면 맞아요. 오히려 권한은 줬는데 핸들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감독은 건축주가 해야죠. 근데 이제 감리나 실제로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면을 다 했는데 왜 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했으면 변기가 되죠. 변기가. 예. 설계할 때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기가 아직도 팔릴 수도 있고 단종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 와서 그에 바꿔야죠. 판단을 해야 되고 조명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기구를 내가 어떤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걸 대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설계 의도 구현의 기본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거로 들어가니까 아주 복잡하네요. 예. 사실 우리 그 대중들이 건축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이 만약에 오래전부터 익숙한 문화에 있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텐데 네. 사실 대중들은 너무 기성품 집을 구매하는 것만 익숙했지 예. 새로 짓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닭장 같은 네. 아파트에서만 살아가지고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런 대화가 우리 그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되게 생소한 맞아요. 예, 그러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분명히 가지실 그럴 것 거거든요. 같아요. 예.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일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아무튼 눈앞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손이 가듯이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한데 조금 더 싼데 뭐 퀄리티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금액이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먼저 마음이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의 견적이 10억이 나왔다고 하면 시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윤을 5%에서 10%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걸 나는 8억에 진도를 하면 건축주는 좋아하는데 저는 그 견적을 받기 전에 건축자와 대화를 합니다. 이 금액 이하는 절대로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니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대체로 지적을 하시는 보면 요즘 와서 더한데 조심스러울 게 뭐냐면 시공자들이 일을 따고 보자는 게 있습니다. 예, 따고 보자고 보면 우리나라에 그 법이 좀 무선이 있는데 시공자가 현장을 장을 하게 되면 건축주의 권한이 상당히 사라져요. 그렇게 되게 되면 건축주는 어디에 시달리면 시간에 쪼달려지죠. 그렇죠. 나는 이 집을 뭐 6개월 내에 짓든지 1년 내에 지어서 10개월 만에 지어서 임대도 줘야 되는데 계속 밀리면 어디 됩니까? 그 모든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울고 겨자먹기 식으로 시공자한테 끌려가게 되고 돈을 줄 거라도 시키게 되는데 그럼 시공자 못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시는 분 건축주 되실 분이나 앞으로 분들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범위 내를 검토를 하고 전 과정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걸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왜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유명하신 의사분들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명하신 건축사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이 사람은 이거에 강하고 이 사람은 또 이거에 강한 그런 건축사에 대한 정보를 뭔가 좀 건축사분들이 우리 일반 그 건축주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참 그게 비해서 죄송하고 송구한데 당연히 예. 건축사의 협회의 역할이 건축주가 좋은 건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당한 건축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 오픈하는 거 예, 그거 해야 필요해요. 예. 몰라요 정말. 예. 그래서 우리 보면 회원 명부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명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쪽의 전문가고 그렇죠. 이쪽에 내 작품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건축주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각 건축사회 지회들이 네. 조금 더 대중에게 친근하게 맞아. 문을 열고 다가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네. 건축 토크쇼도 생긴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시공자의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시공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신원에 대해서 또는 신용도에 대해서 건축주들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속지 않고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공자들이 공사 견적을 낼 때 지명원, 내 회사를 소개하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한 좀 작은 건물들은 소위 그 건설 회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빌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면허만 빌렸다. 그렇죠. 아 요새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명원을 가져오는데 지명원을 위한 지명원이 많아요.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그냥 알아듣겠어요. 나를 지명해 주세요라는 그런 거죠. 그걸 위한 거죠. 네. 네. 실적, 소위 실적이라고 하는 실적만 것은, 중산. 그러다 보면 사람 이름은 많은데 실제로 그분이 내 현장에 와야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때 보면 또 대규모 회사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비나 모든 게 비싸지죠. 예. 그보다 적당한 중규모가 중요하다. 근데 영세 소규모는 또 상당히 좀 부실 우려도 분명히 있죠.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할 때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좀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집을 지을 때 도면이 복잡한 것을 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싫어하죠.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공이 상당히 편하죠. 허가 도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게 공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재료가 맞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눈먼 돈들이 누지면 죄송합니다 시공자분들 꼭 그 단은 아닌데 실제로 시공자 입장에서는 재료 표기도 없고 허가 도면 갖고 있으면 시공하는데 운용의 표기 자기한테 그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도면을 하게 되면 어떤 이유든 도면이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시공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 있는 대로 하니까 편하다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그렇죠. 예. 농담을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공자들이 대체로 보면 저 도면 엉망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도면들은 도면이 엉망이 아니라 그 도면이 잘 되어서 내 이윤이 별로 안 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면 네. 그런 제 거죠. 경험에 의하면 또 이거 있어요. 시공자가 도면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도면 복잡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 집을 지을 때 됐어요. 예. 저한테 의뢰했습니다. 사람이 참 네. 이래요. 네. 이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특별히 이제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평당 얼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건축은 처음부터 입체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평면 개념으로 해서 높이값을 생각하지 않고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죠. 예, 저한테도 묻습니다. 저 집에 평당 얼마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묻는데 네. 제가 그 집의 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말 못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첫째는 계약의 공사의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집은 엘리베이터 비용을 제외하고 하는 집도 있고 포함하는 집도 있고 담장을 제외하는 집도 있고 뭐 당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돈을 주고 키만 받고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 범위를 정하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쎄 말이야 그게 그런데 나은 이제 시공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싸게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뭐를 제외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한다 해서 공사비 평당 예를 들면 평당 100원 이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넣고 하면 평당 150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짓고 나면 180원 되더라 이런 게 많죠. 이 평당 단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새마을운동 때부터 합리적인 높이를 우리가 대충 정해놓고 높이값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기성품 주택이 많았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외국에 비해서 그 자기가 필요한 집을 설계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강제된 사고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평당 개념이 익숙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시공자들 있잖아요. 만날 그 집을 짓기 때문에 재료 몇 개 바뀐다고 평당 얼마 안 바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맞습니다. 전무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여러 번 짓다 보면. 대신 뭐이냐면 평당 개념의 흡수율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3%는 될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3%가 되게 되면 건축주가 덕보는 것이고 마이너스 3%가 되면 시공자가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6%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문화되지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충 한다는 거죠. 대충 한다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테라스, 뭐 필로티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이런 반외부 공간은 거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예, 대체로 보면 시공자들이 갖고 있는 평당 개념은 공사의 범위는 건축주가 갖고 있는 공사 범위와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항상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도면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도면에 기준하는 것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뭐냐면 공사 범위와 품질을 다 담고 있거든요. 요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계약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 건축주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맡기는 게 많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모든 도면을 떠나서 이 도면보다 계약서도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은 잘 돼 있는데 계약서가 이해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그렇군요. 지금 3부에서 우리 조충기 건축사님과 시공에 관련한 부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4부에서 실제로 시공자와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